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9월 4일 목요일 우리 주식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덕분인데요. 장 초반 상승 출발한 뒤에 중국 증시가 개장 이후 하락 출발하면서 상승폭 좀 축소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가 도와줬네요. 코스피 0.5% 오르며 3,200에 겨우 턱걸이했습니다. 강보합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 올라 800선을 넘긴 805에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0전 소폭 오른 어제와 비슷한 1392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9.2도. 와, 이 대낮, 이 4시 때 29.2도, 29도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좀 확실히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기분 좋네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블락비의 난리나 들려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박희정님께서 아까 여긴 비가 많이 내렸는데 강릉도 좀 비가 왔으려나요? 그러게요. 강릉 비 소식이 어떨까 저도 궁금해지네요. 김진님께서는 남편한테 방과후 목돈연구소 들어보라고 블로그로 동네방네 소문냈어요. 지식도 쌓고 상품도 받을 수 있다고 자랑했지요. 저 잘했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진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입니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도 계속해서 많이 전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오늘 1교시는 키워드로 한 주간의 경제 소식을 훑어보는 시간이죠. 주간 키워드. 그리고 2교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성공 노하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가격부터는 좀 비싼데? 라고 느끼는 마음속 경계선 같은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데요. 쌀 한 포대, 그러니까 쌀 20kg짜리의 경우 6만 원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어휴 이건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하며 구매를 미루거나 대체제를 찾는 행동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번 주 들어 쌀 한 포대 가격이 결국 우리 마음속 마지노선인 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마트에서는 7, 8만 원에 써놓은 가격표도 보입니다. 식당들은 공깃밥 가격을 올려받거나 아예 즉석밥을 주는 곳도 생겼습니다. 남으면 그 비싼 쌀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죠. 최근 나온 뉴스들을 보면 정부 창고에 쌀이 가득 쌓여서 걱정이라고 하던데 쌀값은 왜 천정부지로 오르는 걸까요? 정부는 매년 쌀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요보다 많은 물량을 사들여 창고에 넣어둡니다. 작년에도 쌀이 넘칠 거라 생각하고 예상 생산량의 2배를 따로 떼어놨죠. 그런데 막상 수확해보니 이상기후로 쌀 수확량이 확 줄어든 겁니다. 시장에 풀릴 쌀이 부족해진 건데요. 산지 유통업체들은 남은 쌀을 서로 사가려는 경쟁이 붙었고 이게 또 쌀값을 끌어올렸죠. 기후변화, 재고 예측의 오차, 유통 경쟁까지 겹친 겁니다. 당황한 정부가 급히 창고에서 양곡 3만 톤을 풀어 시장에 내놨고요. 예산을 투입해 대형마트를 통한 쌀 할인 행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kg에 3천 원을 할인해 주는데 이걸 4, 5천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행히 다음 달이면 막 수확한 햅쌀이 나올 거라 가격이 좀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네요.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수확량 예측은 점점 어려워질지도 모르는데요. 정부가 재고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가격을 맞추는 것도 유통업체들 간의 경쟁 구조도 어느 하나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은 건 없어서 사실 쌀값 상승의 원인은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분석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인이 구체화되기 전에 그때그때 할인 행사같이 급히 대책을 내놓는 과정만 반복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듭니다. 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그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990원 소금빵입니다. 경제 유튜브 슈카가 한시적으로 연 빵집에서 소금빵을 990원에 팔았는데 이게 또 엄청 인기를 끌면서 빵값 논란으로까지 퍼졌죠. 네, 이 슈카가 서울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여러 가지 빵을 팔았는데요. 소금빵과 베이글이 990원, 식빵은 1,990원, 치아바타는 3,490원, 또 복숭아 케이크는 18,900원이었다고 합니다.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특히 소금빵이 시중가의 3분의 1 수준이다 보니까 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취지는 이 빵플레이션의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라는 데서 출발을 했는데 네. 가성비 좋은 원자재를 산지에서 직송을 하고 또 빵 모양이나 포장을 단순화해서 원가를 최대한 낮춘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좀 불똥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좀 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뭐 실제 원가 구조를 고려하지도 않고 마치 기존 빵집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이런 반발이 좀 커졌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한시적으로 저렴한 빵 만들어서 파는 게 뭐가 문제냐. 자영업자들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슈카를 옹호하는 여론도 있고. 근데 이게 결국은 어쨌든 990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그럼 되는 거냐. 빵의 원가 구조 한번 따져보자. 이런 논쟁이 확산되고 있죠. 네, 자영업자들께서 많이 가시는 커뮤니티를 보니까 유명한 유튜버니까 가능한 가격 아니냐. 우리는 아무리 아껴도 원가가 1,000원인데 또 네. 뭐 인건비, 임대료 감안하면 불가능한 가격이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또 이 양과 품질을 타협하면 원가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그럴 수도 없다. 이런 항변도 꽤 있었는데요. 네. 이 슈카도 사과를 했더라고요. 자영업자들을 비난하는 의도는 아니었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던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근데 빵을 적자를 보고 파는 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빵값이 저도 빵집에 가면은 뭔가 먹는 그런 식품들 대비해서 크기에 비해서 좀 비싼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들렌 같은 거는 손바닥보다도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3,500원, 4,500원 이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몇 개만 담아도 10,000원은 그냥 훌쩍 넘어가니까 최근 안 그래도 빵값이 좀 올랐죠? 네, 통계청의 집계를 보면 8월 빵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6.5%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좀 다른 품목에 비해서 유독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6개월 연속으로 6%대를 기록 중입니다. 올해 1분기에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빵값을 5% 이상 올린 바도 있습니다. 한국의 빵값이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분석 보고서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의뢰를 받아서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제빵산업 시장 분석이라는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빵 가격이 100g당 평균 703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가 609원이고요. 미국이 588원, 호주가 566원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비싸게 나온 겁니다. 안 그래도 이 참 타이밍이 참 묘한 게 같은 시기에 해외 외신에서 뭐가 한참 이슈였냐면 네. 프랑스에서 빵값 가지고 또 뉴스가 또 있었어요. 네네. 그 프랑스에서 대형마트가 바게트 빵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동네 빵집 평균 가격, 그러니까 바게트 평균 가격이 한 1,700원 정도 됐는데 그거보다 한 70% 싼 가격에 대형마트에서 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프랑스의 빵의 어떤 전통의 문화를 무시하는 거다.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찍어내기가 웬 말이냐.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형마트는 아니 소비자한테 저렴한 선택권 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막 붙고 똑같네요. 있죠. 네. 네. 근데 그 프랑스 빵값이 우리나라 빵보다도 훨씬 싸잖아요. 우리나라 빵값이 비싼 이유는 뭐예요? 업계에서는 다양한 원인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건비와 판매 관리비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제과점의 특성으로 대부분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유지하는 점 이게 많이 꼽히는데요.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식사용으로 빵을 이제 많이 소비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디저트에 가깝게 좀 소비를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원가를 낮추려면 제품 종류를 줄이는 게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가 쉽지도 않고 소비자 눈길을 잡기 위해서 포장이나 장식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이 또 깐깐하시잖아요. 네. 동네 빵집에 가더라도 높은 품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빵사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 제빵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라고 야. 하는데 식품 제조업 평균의 3배를 웃돕니다. 아, 굉장히 높군요. 네, 또 우리는 또 자영업자가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인구 대비 빵집 수도 많아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어렵다, 이런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빵집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사실상 가격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이런 것도 배경으로 지목이 됩니다. 가맹점에서는 소비자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본사 관리비까지 다 부담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판매가의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공정위 보고서에서는 국내 제빵업이 원재료 공급부터 제품 생산 또 소비자 판매까지 유통 단계가 복잡하고 소매점 중심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결국 빵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특정 요인 하나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거고, 좀 원인이 단순하지 않은 만큼 공정위에서도 아직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 빵이 또 맛있긴 해요. 또 토핑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것저것. 그러니까 원재료 값도 아마 많이 들 것 같기는 한데 유튜버 한 명이 쏘아 올린 빵값에 네. 대한 논쟁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장기채입니다. 장기채. 이 채권 얘기하는 거죠. 미국, 유럽, 일본 등이 발행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가지고 요즘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얼마나 올랐어요? 네, 일단 국가가 돈이 필요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국채죠. 근데 종류가 이제 다양합니다. 네. 만기가 1년, 2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리는 채권은 단기채고요.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돈을 빌리게 되면은 장기채가 되는데요. 이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5% 선을 돌파를 했다가 살짝 내려와서 현재 4.9% 수준입니다. 5%는 시장에서 일종의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수치인데 네. 올해 5월과 7월에도 5% 터치했었거든요. 2달 만에 또 이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을 계속 신경 쓰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영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독일과 프랑스 국채 30년물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일본 국채 30년물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선진국들이 그 국채 금리가 일제히 급등 양상을 보이는 중입니다. 이렇게 선진국의 장기 금리가 동시에 이렇게 튀어오르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 네네. 국채 금리가 오른 이유는 뭐예요?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이런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으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결국은 빚을 더 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러면 채권 물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금리를 더 높게 쳐줘야만 시장에서 소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가 발행한 기존 국채에도 이자 부담이 가중이 되면서 재정 우려를 키우는 악순환도 부를 수가 있겠고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채권 값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나라의 빚을 오래 들고 가기 싫다. 그러니까 위험 프리미엄을 더 달라. 이 이자 주고는 이 이자 받고는 나 이거 돈 못 빌려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채를 막 팔아야겠다 하는데 국가마다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좀 정리를 해보죠. 가장 먼저 미국부터 한번 볼까요? 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2심격인 연방 항소법원이 법률을 어긴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3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는 이미 대규모 감세 법안을 밀어붙여놨는데 상호 관세가 무효가 돼버리면 안 그래도 심각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불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페드의 제롬 파월 의장을 계속 흔들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건드리고 있기도 한데요. 좀 이래저래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 상황은 어때요? 네, 또 영국은 나라 빚이 경제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성장률은 시원하게 오르지 않는 반면 물가는 아직도 4%대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작용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
프랑스는 총리가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면서 긴축의 총대를 맸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의회 신임 투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자칫 내각이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이 네. 되고 있고요. 일본은 얼마 전에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었죠. 이제 일본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0% 정도가 됩니다. 중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안 그래도 세계 최상위권인데 이번 선거에서 이긴 야당이 공약했던 게 소비세 감세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이제 시장에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선진국들이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오히려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인 상황에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재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장기채 급등 상황에 대해서 재정 적자와 포퓰리즘의 파멸적 악순환이라는 진단을 내놨더라고요. 네. 이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또 정부에서는 다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긴축 재정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고 이런 반발이 일면서 포퓰리스트 세력이 득세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한 건데 네. 이 월가에서는 재정적인 도전에 직면한 선진국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증명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네. 근데 단기채와는 다르게 변동성이 큰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알고 투자를 많이 하시겠지만 새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점도 좀 감안해서 신중히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이제 장기채 금리가 5%가 넘어가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 얻는 수익률도 그 이상이 돼야 주식 시장에서 계속 투자를 하는데 네. 그게 안 되면은 그런 수익률이 안 나와주면은 미국 장기 금리가 계속 높아지니까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회피하려는 네네. 그런 심리가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네요. 자, 이번 주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크롬 준비했습니다. 크롬 그 구글의 네네. 웹브라우저 구글이 크롬을 강제 매각해야 되는 위기에서 얼마 전에 이제 벗어났죠. 네, 우선 전후 과정 간단히 설명드려 보면은요. 미국 법무부는 2020년에 구글이 검색 엔진의 88%를 장악하고 있다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에 재판이 시작됐고 법원이 작년 8월에 그 혐의를 인정을 했는데요. 이후에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재판부에 제안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웹브라우저인 크롬 부문을 떼어내서 매각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있었습니다. 법원이 이거를 받아들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쏠렸는데 이번에 1심 최종 판결이 나온 겁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의 독점은 인정하면서도 크롬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법무부가 함께 제시했던 방안들도 거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도 매각할 필요 없다고 했고요. 구글은 또 애플이나 삼성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한테 검색 엔진이 우선 배치되게 하는 대가로 매년 수백억 달러까지를 지급해왔는데 이것도 계속해도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구글이 독점을 벌였다는 사실을 인정은 했는데 네. 그래도 뭐 크롬 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같은 거 매각하는 거는 좀 과도한 처방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군요. 그 영향으로 간밤에 알파벳 주가 보니까 9% 올랐고 네. 애플 주가도 보니까 한 4% 가까이 올랐고 크롬 매각이 구글에게는 사실 최악의 제재였는데 이거 다행히 피했어요. 네, 그래서 구글이 이긴 것에 가깝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다만 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한테 새로운 기기에 경쟁사 제품 못 갈게 하는 이런 독점 계약은 맺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서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는 타격을 줄 거는 같습니다.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깃 광고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잘 짜는 게 이제 구글의 강점이었기 때문인데 네. 구글의 검색 데이터를 공유받으면 경쟁사들도 이런 검색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소송이 그 1990년대 그 미국 정부가 윈도우 운영 체제로 그 브라우저 시장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상대로 네. 제기했던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거 이후에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거의 최대 규모의 반독점
그 소송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1심 재판이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5년 만에 이제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요. 이 구글에서는 법원이 독점을 인정한 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면서 이제 항소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법무부도 항소를 할 것 같고 이래서 최종 판결을 나려면 앞으로 수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를 했었던 회사 분할 리스크를 피했다는 점에서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알파벳 목표 주가 많이 상향하는 분위기입니다. 알파벳은 그동안 제미나이가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크롬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반영되면서 좀 경쟁사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가 됐다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판결에서 그 법원이 구글 독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AI 기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AI 기술 덕분에 그래도 지금 이미 시장 환경이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풀어줬던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크롬 매각이 불필요한 이유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이미 검색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소송이 처음 제기된 5년 전에는 AI 기술이 지금처럼은 이제 발전을 하지 못했었고 구글이 진짜 독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구글의 검색창 대신에 오픈 AI의 챗 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네. 이런 챗봇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력한 반독점 제재가 없더라도 전통적인 검색 시장의 구도가 이미 바뀌었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경쟁자로 부상했다는 걸 네네. 인정받은 셈이기도 하네요. 근데 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오픈 AI, 퍼플렉시티 등 검색 시장 주도권을 노린 업체들이 크롬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네.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구글이 사실은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 업체들이 이제 크롬을 사겠다 했는데 이번 판결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이 더 이상 압도적인 1등은 아니다. 이런 걸 좀 역설적으로 보여준 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반독점 감시하는 사람들은 이 판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크죠. 네. 이거 너무 약한 처벌 아니냐. 아니 현실적인 경쟁 장벽 해소하기에는 아직 AI의 이런 퍼플렉시티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냐. 야, 이거 비판이 여전히 남아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판결 자체를 보면 만약에 큰 쇼핑몰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쇼핑몰 자체는 부수지 말자. 대신에 조금 다른 문 열어서 다른 상점들도 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자. 이런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참 검색 엔진의 이런 독점 구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어떤 이정표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알파벳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이죠.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소개 좀 해드릴게요. 김민주님께서 어방목 들으면서 장사 준비 덜 어렵게 하고 있어요. 유익한 정보와 함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기분 좋습니다. 뿌듯뿌듯합니다. 신순덕님께서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부산 아침에도 상식도 쌓고 커피도 마시고 싶네요. 한 잔 주셔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신순덕님 새싹 멤버시네요. 신순덕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은정님께서는요. 어방목 들은 지 한 달 되어가는데 오늘 처음으로 보라 켰습니다. 왠지 편안해지네요. 제가 좀 편안한 인상이죠. 좀 약간 후덕해지고 있다는 뜻인가? 그래서 문자 한번 보내봅니다. 앞으로 유익한 정보 많이 부탁드려요. 이은정님 환영합니다. 보라에 들어오신 걸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님께서는 방과후 목돈연구소 찐팬이에요. 매력적인 예진아 씨님 덕분에 경제 상식 늘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주위에서 부러워하길래 예진 언니 라디오 듣는다고 자랑했어요.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했는데 영미 씨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가족, 친구, 손주, 자녀들과 있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 뿌듯해지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문자 받을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의 하루를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알파벳은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이 회사의 모기업인데요. 최근 이 회사는 반독점 위반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가 미국 연방 법원에서 브라우저 크롬을 강제로 매각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크게 반등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사의 독점적 지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생성형 AI 확산으로 새로운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크롬 매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 건데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회사인 이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회사의 이름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큰 수, 이거를 구골플렉스라고 하거든요. 그 구골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네요. 보기 드릴게요. 다 알려드렸다 이거는. 1번 야후, 2번 구글, 3번 오랜만에 듣죠? 라이코스. 잘했어. 이거 맞죠? 네. 이렇게 1번 야후, 2번 구글, 3번 라이코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브,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브랜드 뭐예요? 이 보라 때문에 제가 뭘 가져오시는지를 자꾸 추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좀 감춰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오늘 또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이 색깔이 아주 예쁘죠. 네, 예쁜 색깔 브랜드. 예쁘네요. 안 신는 신발인데요. 신발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축구화고요. 네. 이 발밑에 스파이크가 특징으로 있는 것. 이게 바로 축구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브랜드 로고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나이키라고 달려있는 나이키 축구화를 가져왔고요. 또 제가 오늘 제 아들의 물건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티셔츠, 축구와 유니폼을 가져왔습니다. 네. 또 축구 관련 용품이죠. 그런데 여기도 브랜드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네. 바로 이 삼선 로고라고 불리는 그러네요. 아디다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마블 에디션이더라고요. 블랙팬서입니다. 이 블랙팬서의 마블 에디션인데 이 블랙팬서라는 것이 사실은 이 검은색으로 변종된 이 퓨마 제규어 표본 같은 류를 말한다라고 해요. 자, 제가 아디다스와 나이키를 말했는데 요 다음에 꼭 나와야 되는 스포츠 브랜드, 그게 바로 오늘 주인공입니다. 마지막에 살짝 힌트 주셨던 그 블랙팬서 그 변신 전에 그렇습니다. 푸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푸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네. 푸마 그 스포츠 브랜드로도 워낙 유명한데요. 요즘에 뉴스에 경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회사가 어렵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상황이에요? 푸마 브랜드 이게 어디 건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 건지? 어느 나라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들 잘 없더라고요. 유럽인가? 바로 독일 브랜드입니다. 독일 이거 저도 브랜드구나. 미국 브랜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독일 브랜드고요. 한때는요 나이키와 아디다스 어깨를 나란히 했었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마가 멸종을 걱정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를 보니까 29유로, 엄청 낮게 떨어지고 있는데 대충 시가총액을 따져도 한 4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21년만 해도 26조 원이었거든요. 네. 이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기업이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스피드캣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기존 제품들의 인기가 저하되고 있고 북미와 유럽 큰 시장에서의 인기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또 관세 전쟁,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도 상당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기설이 돌고 있는 푸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주인공 푸마. 근데 이 푸마 이름은 왠지 이제 창업자 이름은 아닌 것 같고 이 창업 스토리 한번 들어보죠. 자, 이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요, 형제난으로 요약이 됩니다. 형제난? 그리고 제가 이미 소개시켰던 다른 브랜드와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래요? 흥미롭게 연결이 되는데요. 네. 자, 푸마와 아디다스 이 두 개 브랜드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이 두 개 브랜드 모두 독일 브랜드입니다. 두 개. 이 아디다스도 독일 브랜드고요. 우리가
꼬꼬부에서도 여러 독일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11화에서 버켄스탁을 소개시켜 드렸었고요. 네. 15화에서 리모아를 소개시켜 드렸죠. 이 두 개가 이 독일을 대표하는 명품, 사실상 명품 브랜드라고도 볼 정도로 훌륭한 제품들이었는데 이 두 개의 브랜드 모두 아디다스와 푸마도 이 독일 브랜드라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네. 두 번째 공통점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너무 비슷하죠. 축구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고요. 여러 스포츠 브랜드로 시작을 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세 번째 공통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두 기업의 창업자 어머니가 같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와. 두 개의 기업의 창업자는요. 형제라는 뜻이고요. 형 루돌프 다슬러가 푸마를 창업한 사람이고요. 네. 동생 아돌프 다슬러가 아디다스의 창업자입니다. 자, 형제가 창업한 브랜드 대표적으로 뭐 맥도날드 형제가 창업한 맥도날드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네. 워너 브라더스는 이름 자체에도 이 브라더스 형제들이 창업한 브랜드. 지금까지도 그 브랜드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 두 형제가 창업한 브랜드는 완전히 짜게진 것이죠. 이 두 개 브랜드로 나눠진 것이고요. 푸마 아디다스 형제는 불화로 탄생한 브랜드다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아, 루돌프가 푸마, 아돌프가 아디다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돌프는 같은 약간 짐승과 짐승과 아돌프는 뭔가 아로 시작했는 거. 아, 그렇게 예. 외워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두 형제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자, 먼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절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 있는 헤르초게 나우라흐라는 지역에서 두 형제가 태어났는데요. 네. 형인 루돌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푸마의 창업자고요. 1898년 3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바로 아돌프 다슬러는요. 1900년생 2살 어린 동생이고요. 두 형제가 이렇게 독일에서 태어난 것이고요. 그의 아버지는요. 신발 공장에서 봉제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벌써부터 이 물씬 장인의 느낌이 향기가 나오죠. 나오네요. 가업의 느낌이 좀 나오는데요. 그의 아버지 크리스토프 다슬러는요. 수제화 장인이었습니다. 아하. 신발을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번에 버켄스탁 때도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당시 독일의 신발 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대량 생산, 산업화가 되면서 이 수제 장인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때 소개시켰던 버켄스탁 같은 경우에도 이 콜레드 버켄스탁이 요 시대의 인물입니다. 이 시대에 사실상 신발을 그만 만들어야 돼야 되나 했었는데 아니야, 이 장인 정신을 계속 해야 돼라고 해서 지금의 버켄스탁까지 왔었고요. 그리고 이 형제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는 이제 신발은 다 갔다, 이 제빵사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형제들이 아롱이 다롱이라고 같은 형제라고 해도 성격이 정말 달라요. 루돌프와 아돌프는 어땠어요? 딱 들어만 봐도 이름부터 딱 되게 극명하게 나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성격이 굉장히 달랐다고 합니다. 형인 루돌프는요. 누구보다 외향적이고 사교적이었다고 해요. 앞에 나서는 거 좋아했고요. 신뢰성을 얻는 달변가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운동을 좋아했던 아돌프 동생은요. 손재주가 좋고 약간 조용했다라고 해요. 손재주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또 공장을 자주 놀러 갔는데 아돌프는 가서 여러 도구와 재료를 가지고요. 신발 제작 기술을 좀 익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좋았던 건 아돌프고요. 루돌프 같은 경우에는 외향적으로 뭐 영업이나 마케팅에 어울릴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아돌프가 이 기술자인데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자기가 뭐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많이 했는데 그걸 하면서 야, 내가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키의 창업자 필 라이트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은 대학 시절까지 육상 운동 선수였어요. 그러면서 운동 선수로서 내 신발을 좀 더 개발해야겠다라고 시작한 게 나이키였고 아하. 아디다스도 비슷한 시작. 이 공통점, 위대한 창업자들의 공통점이 엿보이는 것이죠. 다들 이게 사연이 있었군요. 근데 이 성향상 둘이 다 같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처음부터 푸마, 아디다스 따로따로 해서 아니면 같은 회사로 시작한 거예요. 네, 뭐 학창 시절에는 그냥 이렇게 형제로서 아웅다웅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돌프가 학창 시절에 인기가 또 있었거든요. 축구를 잘해서 그 당시 아돌프의 별명이 아디였다라고 합니다. 뭔가 아하. 힌트가 나오는 것 같죠. 줄임말로 하니까 아돌프, 아디 이게 바로 학창 시절 별명이었다라고 하고요. 네. 자, 이제 1920년대로 가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이 난 상황이었고요. 20대에 접어든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핵심은 아돌프였습니다. 아돌프가 기술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신발을 만들 줄 좀 알고 여러 가지 할 줄 알다 보니까 이 친구, 이 아돌프가 신발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집에서 어머니의 세탁실에서 이렇게 운동
운동화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차 대전에 이 루돌프가 참전을 했었거든요. 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루돌프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딱 구도가 맞았던 거예요. 아돌프 같은 경우에는 신발 개발하는 CTO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요즘으로 따지면 CTO를 했고 이 형 루돌프는 CEO를 하는 거죠. 영업과 마케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업 초창기에 이제 신발 공장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 특별한 신발 만들어요? 뭐 어떤 신발 만들었어요? 자, 1924년이 됐습니다. 두 형제는 이 성을 따서 다슬러 형제 신발 공장을 만들었고요. 네. 여기에서 신발을 만들었는데 창업 이듬해였던 1925년에 아돌프가 이 스파이크를 박은 축구화를 개발합니다. 이 스파이크를 신발에 박는 거는 영국에서 이미 개발이 됐었는데 이것을 축구화에 적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이 아돌프의 발상이었고요. 네. 이걸 바탕으로 특허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파이크 러닝화, 가죽 축구화가 완성이 된 것인데요. 이게 좀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전에는요, 축구하든 운동하든 바닥이 진흙이 묻거나 이런 이물질이 묻어서 잘 운동이 안 됐었는데요. 네. 이거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 신발들이 이 인기를 얻어갔었고요. 1928년 암스테르담에서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네. 이 독일 선수 리나 라드케 선수가 해당 스파이크 운동화 신고요. 800m 달리기에서 세계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기서 야 다슬라 신발 뭐야? 라는 소문이 났었고요. 이게 한 번의 우연이 아니었다는 게 또 증명이 되는데 4년 뒤인 1932년 LA 올림픽에서 아서 요나스라는 선수가 이 100m 육상에서 또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제 독일 안에서는요, 이 다슬라 형제 신발 신으면 실력이 좋아진다라고 이미 유명해졌었고요. 이 결정적인 일이 1936년 이 독일 이 본토에서 열린 베를린 올림픽에서 한 번 더 증명이 됐는데요. 네. 독일 선수들은 이미 이 다슬러 형제 신발 다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슬러 형제 욕심이 좀 더 있었습니다. I am still hungry라고 하면서 미국에 간 겁니다. 미국 네. 국가대표팀에 가서 미국의 육상 스타 제시 오원스라는 흑인 선수한테 가서요. 우리 신발 한번 신어보면 어때? 굉장한 기술력의 신발이야 라고 홍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제시 원수가 이게 뭐지 했다가 신고 뛰었어요. 네. 그리고 100m, 200m, 400m, 계주, 멀리뛰기 등 4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tab니다. 와, 정말 마법의 신발이다. 마법의 신발이죠. 흑인 최초의 올림픽 다관왕이면서 당시 최고 스타가 됐었고요. 네. 이 당시 또 웃긴 것은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집권하고 있었거든요. 네. 히틀러가 아시죠? 약간 굉장히 우성악 그리고 아리안 인종의 우월성을 강조했었는데 이 보란 듯이 흑인이 우승하는데 이 다슬러의 신발이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야, 이렇게 사업이 잘 됐는데 둘이 끝까지는 못 갔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전부 다 히틀러 때문이다라는 믿기십니까? 왜요? 히틀러 때문인데요. 자, 이 1933년에 히틀러가 독일을 집권하면서 나치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두 형제는 신발을 조금 더 많이 팔아볼 요량으로 당연히 나치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뭐 독일 내 분위기가 또 그러기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아돌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정도만 목표로 했었는데 이 루돌프가 문제였습니다. 워낙 외향적이고 사교성이 좋다 보니까 그냥 나치당에 폭삭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 완전히 나치 당원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 둘이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성격도 워낙 달랐었고 업무 스타일도 달랐는데 이 정당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형제는 굉장히 나빠졌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그 이후로 루돌프는 또 참전을 했었고요. 아돌프는 공장을 지키면서 군수용품 그리고 군화 같은 걸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루돌프가 돌아왔는데 둘은 도저히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이 나치에 협력했다라고 아돌프가 밀고 했다라면서 루돌프가 아돌프를 싫어했었고요. 야. 둘은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 성향이 또 달라서 형제들끼리 대판 싸웠군요. 그래서 두 형제가 결국에는 갈라서서 각자 회사를 세운 거예요? 자, 그렇게 결국에 생긴 게 바로 1948년이 되고요.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섭니다. 네. 그렇게 동생 아돌프는 1948년 아디다스를 만들고요. 형 루돌프는 1948년 푸마를 만들게 됩니다. 푸마. 처음부터 푸마였어요? 요게 좀 재미있는데요. 먼저 아디다스부터 보면요. 네. 아디다스가 이 사람 이름을 딴 브랜드입니다. 아까 아디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돌프의 아디라는 이름과 이 다슬러의 다스가 시작인 거예요. 세 글자 DAS를 따서 그렇게. 아디다스라고 달아서 이 회사 이름이 아디다스. 지금도 그 아디다스가 이름이네. 사람 이름을 딴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루돌프도 같은 문법을 했었어요. 처음에 루돌프의 루를 따왔고요. 다슬러의
다만 따왔습니다. 그래서 아. 처음에 사실 그가 만든 브랜드는 루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루다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네. 뭐 스포츠랑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고 어색한 거예요. 네. 그래서 루다는 아닌 것 같다. 루드프가 결단을 내려서 다른 이름으로 정한 게 바로 푸마라는 것이고요. 네.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고 빠르고 민첩함 이런 것들이 축구화에 집중했었던 푸마 아. 이미지와 잘 어울렸다. 그렇게 푸마가 탄생합니다. 근데 이제 아돌프는 신발 장인이었지만 그 루돌프는 그렇지 않았는데 푸마의 첫 제품? 뭐 운동화? 그건 뭐였어요? 그러니까 푸마 그럴듯한 같은 게 나왔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력은 조금 부족했지만 네. 마케팅 역량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작품을 내놨는데 그 작품 이름이 충격적이게도 네. 아톰이에요. 아톰? 아톰이 뭐 원자, 폭탄, 원자 이런 거잖아요. 이 아톰을 만든 게 사실 패전국 독일에서 만든 브랜드면 너무 이상하긴 했는데 네. 그걸 노린 겁니다. 이 충격적인 브랜드 네임, 마케팅의 기재답게 이 아. 아톰이라는 축구화를 내놓았는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운동 선수들이 이 아톰 축구화 신고 경기에 좀 나가줘서 성과도 내고 그래요? 네, 48년에 창업을 했는데요. 1950년에 서독에서 이 축구 경기가 열리는데 이 서독 국가대표팀이 네. 바로 이 푸마의 이 아톰이라는 신발 신은 거예요. 음. 많은 사람들이 와 아디다스가 아니고 푸마네, 푸마가 정말 좋은가 보다 했었고요. 여기까지도 이 루돌프가 수완이 좋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독일 국가대표팀을 구워 삶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놓은 신발이 바로 이 아톰이었고 정말로 인기를 끊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푸마가 잘 나가긴 했는데 또 그 이후에 월드컵에서는 또 아디다스가 엄청 잘 나갔다면서요? 여기에서 문제가 바로 루돌프의 성격이었는데요. 네. 루돌프가 너무 거들먹거리면서 이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한테 마음만 먹으면 내가 너 자를 수 있어 막 이런 거예요. 어머나? 결국에는 잘린 것이 푸마였습니다. 1954년 월드컵에서는요. 결국에 아디다스 신발이 채택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스위스 월드컵인데 결승전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경기입니다. 네. 이 헝가리 당시 세계 최강인 헝가리와 붙었었는데 이 선수들이 독일 선수들이 바로 이 아디다스 신발을 신었는데요. 여기에 스파이크 기술들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승까지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 아디다스가 최고의 브랜드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형의 성격은 성격인 거고 제품으로 경쟁을 하려면 다시 뭔가 반격의 기회가 있었어요? 이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아디다스의 D이어서 푸마였는데요. 네. 푸마가 기회는 왔었습니다. 1970년에 이 펠레와 손을 잡고요. 펠레. 펠레의 푸마 킹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좀 아실 텐데요. 네. 이 킹 모델을 내놓으면서 한번 반전을 가져갔었고요.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흑인들 사이에서 이 스트릿 패션 브랜드로 이 푸마의 스웨이드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인기를 엄청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로서 그리고 스포츠 브랜드로서 푸마는 인기를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그 왜 우리 뭐 티셔츠도 푸마 대신에 막 파마 나올 정도로 그럼요. 인기가 많았죠. 한때 정말 인기였잖아요. 그 이후에 푸마 행보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잘 나갔었는데 이게 위기가 옵니다. 루돌프 다슬러는요, 197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르민과 게르하르트가 이렇게 경영을 맡았는데 또 형제난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또 둘이 또 싸우면서 축출 경쟁이 났었고요. 회사의 전략적 방향성이 잃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또 탄생한 브랜드 바로 나이키와 리복이 성장을 했습니다. 아디다스만 상대하기도 어려운데요. 나이키와 리복까지 나오면서 이 푸마는 계속해서 밀려났었고요. 2007년쯤에 반전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명품 그룹 캐린 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네. 여러 사업을 하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스포츠적 정통성도 약하고요. 스트릿 브랜드에선 더 유명한 게 나오면서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최근에 보면 블랙핑크 로제 뭐 아이디어가 들어간 모델도 출시됐다고 그러고 조금 콜라보 많이 하면서 좀 괜찮아지나 싶은데 또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감소하고 있기도 하고요. 푸마가 과거의 명성 좀 다시 되찾을 수 있으려나요? 뭐 지금 상황은 최악의 위기입니다. 이 중국 기업에 팔려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네. 25년 4월달에 푸마는요. 아르네라는 기존 CEO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온 아서올드라는 사람이 바로 아디다스의 영업 수석으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형제 난으로 탄생한 브랜드 푸마인데요. 가장 큰 위기에서 바로 형제 기업 아디다스로부터 CEO가 영입된 것인데요. 과연 형제 비극에서 탄생했던 푸마의 제도약이 어쩌면 형제 기업 출신의 CEO에게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푸마가 과거처럼 과연 도약하는 고양이 푸마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역사 속으로 멸종되는 브랜드가 될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의 경영에 달렸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푸마에 대한 브랜드 스토리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는요. 알파벳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회사는 어딘지 맞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 구글이었습니다. 세상에 방대한 정보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큰 수인 구글 플렉스에서 영감을 받아 회사명을 지었다고 하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요.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구글 주주님께서 문자 보내셨네요. 1074님 그리고 오늘 처음 듣는데 경제지식 좋네요 라고 보내주신 한선예님 그리고 스마트폰과 함께 우리나라 검색 엔진을 삽시간에 장악한 것 같아요 라고 멘트 달아주신 0908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악동 뮤지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띄워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